자, 안녕하십니까. 기계공작법 이번 시간에는 4장 절삭 가공에서 두 번째 절삭 가공용 공작 기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공작 기계의 가장 대표적인 우리가 공작 기계라고 하면 우리가 선반을 들 수가 있습니다. 선반은 우리가 주축에 고정한 공작물에 회전 운동을 시키고 공구대에 설치된 바이트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절삭 깊이와 이송을 주면서 주로 원통면을 절삭하는 공작 기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반에서 할 수 있는 가공을 우리가 이제 선삭 가공이라고 하는데, 자, 선삭 가공의 종류에 보시면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이제 원통 깎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작물을 회전시키면서 바이트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원통 형태의 어떤 제품을 깎는 이러한 가공이 가장 기본적인 원통 깎기가 되고, 그 다음에 단면, 측면도 우리가 바이트를 통해서 측면도 가공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홈팍이나 절단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이트를 더 깊이 넣어서 이 면을 아예 절단할 수 있는 이러한 절단 가공도 가능하고, 또는 이제 우리가 원통에서 이렇게 테이퍼를 깎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심압대에 바이트를 우리가 꼽아 가지고 구멍을 뚫는 것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 뚫린 구멍을 우리가 더 매끄럽게, 더 넓히거나 매끄럽게 할 수 있는 보링 가공도 가능합니다. 또 이제 수나사 깎기도 가능하고, 암나사 깎기, 그 다음에 정면 깎기, 그 다음에 곡면 깎기, 총면 깎기, 그 다음에 널링 작업도 가능합니다. 자, 널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 그 표면을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손잡이 부분이나 이런 데에는 매끄러우면 이렇게 미끄러지기 때문에 안 미끄러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홈을 주는 이러한 것을 우리 일종의 요철이죠. 이러한 작업을 우리가 널링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선반의 구조와 부속 장치를 나타내고 있는데, 자, 선반의 주요 구조는 우리가 회전력을 여기에서 발생시키는 주축대가 있고, 그 다음에 주축대 안에는 우리가 이송 변환 장치와 기어 박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왕복대라고 하는 좌우로 베드 위에서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는 요 부분을 우리가 왕복대라고 하는데, 왕복대에는 공구대가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왕복대가 이송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베드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심압대가 있습니다. 심압대. 자, 그 다음에 니드 스크루는 이 왕복대가 이렇게 이송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가 스크루, 나사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러한 스크루가 있고, 그 다음에 이송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로 이송 핸들과 가로 이송 핸들. 그러니까 세로 이송 핸들은 우리가 어, 좌우로, 그러니까 앞뒤로 이렇게 이송하는 거고, 가로 이송 핸들은 우리가 베드에서 좌우로 이렇게 이송하는, 자, 이렇게 이송하는 게 이제 가로 이송 핸들이고, 앞뒤로 이렇게 공작물에서 이 센터 부분에서 앞뒤로 이렇게 이송하는 게 세로 이송 핸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에이프런 이렇게 주요 구조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 부분의 부속 장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주축대는 우리가 전동기의 동력을 전달하는 작용을 하며 가공물을 고정하여 절삭 회전 운동을 하는 주축을 우리가 그래서 메인 스핀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축을 주축대라고 하고, 종류는 우리가 이제 단차식과 기어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어의 비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과 단차에 의해서 우리가 회전력을 이렇게 조종하는 단차식과 기어식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심압대인데, 심압대는 우리가 긴 공작물을 고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 선반의 오른쪽 끝에 부분에 이렇게 있는 장치를 우리가 심압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심압대는 각도 조정 나사로 배두와 직각 방향으로 약 10에서 20 정도로 이동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테이퍼 가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축의 편의를 조정하여 테이퍼 제싹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은 왕복대입니다. 자, 왕복대는 우리가 바이트의 이송과 저립을 위해 가로 이송과 세로 이송 장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성으로는 새들, 그 다음에 에이프런, 그 다음에 공구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 공구대의 회전 유무에 따라서 우리가 복식과 단식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공구대를 회전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복식 공구대 이렇게 얘기하고, 공구대가 회전할 수 없는 거는 우리가 단식 공구대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선반 베드입니다. 베드는 우리가 왕복대가 이렇게 이송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밑에 몸체 부분을 우리가 베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동 부인 주축대, 그 다음에 이동하는 왕복대와 심압대를 설치하여 운전하는 선반의 몸체 부분을 우리가 베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라고 하는 거는 주로 몸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강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진동을 잘 흡수하는 방진성이 이렇게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철이나 이런 것들을 주물로 이렇게 해서 주로 이제 베드를 만드는데, 자, 우리 선반의 가장 밑에 부분에 몸체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 가지 외력에 견딜 수 있고 변형과 진동이 적게 발생되도록 설계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방진성이나 강성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주로 이제 소재로는 베드를 만드는 소재로는 주물을 이용해서 우리가 주로 주물 가공을 이용해서 주철을 이용해 가지고 주물 가공을 이용해서 주로 만들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반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는 우리가 양 센터 간의 거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크기를 나타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베드 위에 스윙, 그 다음에 왕복대 위에 스윙을 이용해서 우리가 크기를 나타내는데, 자, 센터 간의 거리는 우리가 이 그 양쪽 심압대와 주축 쪽에 우리가 이 양 센터 간의 거리를 이렇게 이용해서 우리가 크기를 나타내는데, 자, 이 양쪽 그 센터 간의 최대 거리는 우리가 깎을 수 있는 공작물의 최대 길이를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베드 위의 스윙은 여기에 물릴 수 있는 공작물의 최대 지름을 얘기하는 거고, 왕복대 이외의 스윙은 왕복대에 이렇게 접촉되지 않는 최대 지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반의 크기를 나타낼 때 우리가 센터 간의 거리, 그 다음에 베드 위의 스윙이나 왕복대 위의 스윙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선반의 크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이제 뭐 베드의 길이 해가지고 선반의 전체 길이를 이렇게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크기를 나타내기도 하고, 자, 각각의 이 크기를 우리가 이렇게 적어주면 뭐 센터 간의 거리는 얼마, 그 다음에 전체 선반 길이는 얼마, 뭐 이렇게 베드 위의 스윙이 얼마, 이렇게 크기가 나와 있으면 내가 원하는 어떤 사이즈의 선반을 이렇게 고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크기를 나타낼 때는 이러한 네 가지의 크기를 주로 나타내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센터입니다. 센터는 공작물의 중심을 잡아주는 이러한 것을 센터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센터의 종류는 우리가 표준 센터, 뭐 네거티브 센터, 초경 센터, 그 다음에 베어링 센터, 하프 센터, 파이프용 센터 등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돌림판과 돌리개는 우리가 주축의 회전을 공작물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게 우리가 돌림판인데, 이러한 돌림판의 어떠한 공작물을 고정하기 위해서 돌리개와 같이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면판인데 공작물의 형상이 불규칙해서 우리가 척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우리가 이러한 홈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서 여기에다가 이제 공작물을 고정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 면판입니다. 그래서 페이스 플레이트라고 하고, 자, 맨드릴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구멍이 뚫려 있는 공작물 같은 경우에는 고정하기가 힘든데, 자, 이러한 맨드릴이 있어서 이 맨드릴에 우리가 공작물을 끼워 가지고, 그러니까 구멍이 있는 공작물은 이 맨드릴에 끼워 가지고 우리가 공작물의 외면을 가공할 때 주로 사용되는 게 맨드릴입니다. 그래서 맨드릴의 종류도 보시면 표면 맨드릴, 뭐 평창 맨드릴, 그다음에 너트 맨드릴, 나사 맨드릴, 그다음에 테이퍼 자루 맨드릴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선반의 척인데, 우리가 척은 공작물을 이렇게 고정시켜주는, 물어주는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축에 설치되어 가지고 우리가 공작물을 이렇게 딱 고정시켜주는, 물고 이 그 척이 딱 물고 회전을 시켜줘야 되는데, 자, 이러한 그 척은 우리가 3개 내지 4개의 조로 이렇게 공작물을 이렇게 고정시키는 그러한 기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이러한 척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단동척과 연동축이 있습니다. 자, 단동축은 주로 이제 조가 4개로 되어 있는데 이 조 하나하나가 각각 따로따로 이렇게 확장이나 바깥쪽으로 이렇게 확장이나 안쪽으로 이렇게 수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조여가지고 우리가 요 안에다가 어떠한 공작물을 고정시킬 때 각각의 척이 따로따로 이렇게 움직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척을 따로따로 해서 우리가 완전 구가 아니더라도 쉽게 이렇게 물릴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중심을 잡는 거는 좀 힘들겠죠. 그래서 중심은 이제 그 별도로 이렇게 잡아줘야 되고, 자, 연동척이라고 하는 거는 자, 이렇게 3조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조여주면, 이 연동축이 조이거나 풀어주면 이 연동축은 이 3개의 조가 한꺼번에 이렇게 안으로 들어간다든가 바깥으로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어떠한 공작물을 딱 잡아주는 이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3개가 동시에 움직이기 때문에 중심을 잡아주기 쉽겠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한꺼번에 움직이는 척은 우리가 연동척, 그 다음에 각각의 조가 따로따로 움직이는 척은 단동척이다,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방진구는 우리가 공작물을 우리가 물어가지고 회전시킬 때 연동척에서 이렇게 물어가지고 회전을 시키다 보면 길이가 긴 가공물 같은 경우에는, 가늘고 긴 공작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회전을 시키다 보면 끝에 부분이 이렇게 떨림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휘어지거나 처짐이 발생될 수가 있는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끝부분을 우리가 방진구라고 하는 이러한 기구로 이렇게 물어줌으로써 우리가 공작물의 처짐이나 힘을 방지하는 역할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진구는 우리가 이제 고정식과 이동식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자, 다음은 절삭 조건입니다. 선반의 절삭 조건에서 우리가 이제 절삭 깊이와 이송량, 절삭 속도, 뭐 절삭류 등이 있는데, 자, 절삭 속도는 우리가 선반에서 절삭 속도를 구하는 식은 여기에 보시면 V는 1000분의 파이 dn 이 식에 의해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V는 절삭 속도를 나타내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 D는 공작물의 지름을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N은 우리가 회전수를 나타냅니다. 회전수. 그래서 우리가 절삭 속도는 여기에서 1000분의 파이 dn 해가지고 여기에서 d를 우리가 공작물의 직경을 밀리미터로 넣어주면 1000으로 이렇게 나눠져야 미터 퍼 민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거 1000을 안 하고 v는 파이 dn 이렇게 그냥 구하면, 파이 dn 이렇게 구하고 여기 직경을 밀리미터로 넣으면
밀리미터 퍼 민이 되겠죠. 자, 이렇게 단위가 나오는데 이걸 미터 퍼 민으로 이렇게 구하려면 1000으로 이렇게 나눠져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게 절삭 속도를 구하는 식이 되고, 자, 여기에서 이제 n에 대한 식으로 바꿔주면 n은 파이 d분의 1000v 이렇게 해서 자, 요 n 회전수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주어졌는데 회전수가 얼마냐, rpm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자, 요 식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rpm을 구하면 되겠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절삭 속도를 구하는데 절삭 속도를 증가시키게 되면 어떠한 장점이 있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절삭 속도를 높이면 표면의 거칠기가 향상되고 그다음에 절삭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그에 비해서 우리가 절삭 속도를 높인다는 얘기는 반대로 절삭 온도를 상승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속으로 회전시키면 우리가 마찰열에 의해서 우리가 절삭 온도가 상승되고 자, 이러한 경우에는 바이트의 수명이 급격하게 저하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절한 절삭 속도를 이렇게 통해서 절삭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표면에 거치기도 좋으면서 어, 또 절삭 시간도 어느 정도 단축하고 바이트의 수명도 어느 정도 이렇게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경제적인 절삭 속도, 즉 우리가 적정한 경제 속도를 우리가 적정한 절삭 속도를 우리가 경제 절삭 속도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가장 적정한 절삭 속도는 바이트의 수명이 1시간에서 2시간 그러니까 60분에서 120분 정도 이렇게 쓸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가공하는 게 가장 표준적인 제작 속도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절삭 속도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공구가 어떤 공구를 쓰느냐에 따라서 적정한 절삭 속도가 여기 이제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보시면 자, 고속도강 공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 탄소강 같은 경우에 인장 강도나 또는 경도 값이 여기 나와 있는데 자, 인장 강도가 탄소강이 50 이하인 영강이나 50에서 70인 경강 같은 경우에는 자, 50 이하의 영강은 거친 절삭을 할 경우 그러니까 절삭 깊이가 1에서 3mm에 이송 속도가 0.2에서 0.4mm 퍼 회전당 0.4mm, 0.2에서 0.4mm를 이렇게 이송하는 경우에는 절삭 속도가 35에서 43 정도가 적당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영강인 경우에 그 다음에 이제 경강 50에서 70 정도의 인장 강도를 갖는 경강인 경우에는 좀 경한 탄소강인 경우에는 30에서 38 정도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철인 경우에는 주철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브레넬 경도값이 300 이하인 경우에는 25에서 33 정도가 적당하고 그 다음에 브리넬 경도가 200에서 240 정도로 좀 더 경도가 높은 것은 20에서 28 정도의 제삭 속도가 좋다. 그 다음에 이제 동합금은 이제 좀 더 주철이나 탄소광에 비해서 더 연한 재질이죠. 그래서 이러한 연한 재질인데 경도값을 봤더니 브리넬 경도가 100 이하인 경우에는 뭐 70에서 90 그러니까 좀 더 속도가 더 빨리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알루미늄도 마찬가지로 알루미늄 합금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인장 강도가 30kg 포스퍼 밀리미터의 자승 이하인 경우에 그냥 인장 강도가 낮은 이러한 알루미늄 합금 같은 경우에는 80에서 120 정도 절삭 속도를 이렇게 내도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절삭 길이가 우리가 뭐 1mm 이하, 그 다음에 이송이 0.05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절삭 깊이나 이송 그 거리가 더 짧은 거죠. 그러니까 조금씩 절삭할 경우에는 자, 여기에 있는 거친 절삭보다 좀 더 절삭 속도를 좀 더 높여도 된다 이런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이제 고속도강 공구일 때 이러한 이제 절삭 속도를 이렇게 하는 게 적당하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초경합금인 경우에는 우리가 공구가 더 이제 좋은 강한 재료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여기 위에 표하고 비교해 보시면, 자, 거친 절삭인 경우에도 우리가 탄소강, 자, 보시면 50 이하인 경우에 자, 100에서 160, 그러니까 상당히 속도가 이렇게 빠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구가 좋은 공구이기 때문에 절삭 속도도 더 높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생산성이나 이런 것들을 더 빨리 이렇게 가공할 수 있다. 대신 이제 공구는 좀 더 비싼 이러한 단점은 있지만, 좋은 공구를 쓰면 자, 적정한 절삭 속도도 훨씬 더 빨라진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항인 경우와 초경합금인 경우에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절삭 속도가 훨씬 더 초경합금일 때 절삭 속도가 더 좋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절삭 깊이와 이송량인데, 우리가 이송량은 우리가 공작물이 한 번 회전했을 때 우리가 가공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얼만큼 이렇게 이송을 하느냐, 요 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회전당 거리 이렇게 미리 어, 회전당 얼만큼 이렇게 이송하느냐를 나타내는 거고, 자, 우리가 이제 절삭 면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자, 한번 절삭할 때 절삭 깊이를 얼만큼 이렇게 절삭 깊이를 넣느냐 하고 얼만큼 이렇게 이송되느냐, 이송량이 얼마냐 요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면적이, 자, 절삭 면적이라고 하는 거는 절삭 깊이에다가 이송량을 곱한 값, 요 부분의 면적이 바로 절삭 면적이 되겠죠. 그래서 절삭 면적은 절삭 깊이 곱하기 이송량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반 가공에서 센터 작업이 나와 있는데, 센터 작업은 우리가 심압대 조절법이 있는데, 자, 하부에 있는 전후 조절 나사로 우리가 조정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바이트에 의한 방법이 있는데, 자, 공구 인선의 끝 부분을 심압대 센터에 맞춘 후에 왕복대를 이용하여 주축대 센터로 이동하여 일치하는가를 본다. 그러니까 바이트를 공구대에 이렇게 설치해 가지고 여기가 이제 주축대가 있고 여기가 심압대가 있으면, 자, 공작물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바이트를 이렇게 대놓고 이걸 왔다 갔다 하면서, 바이트를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센터가 맞는지 이렇게 확인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시험봉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시험봉을 이렇게 놓고 다이얼 게이지를 공구대에 장착을 한 다음에 이거를 좌우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자, 이걸 회전시키면서 얘가 왔다 갔다 하면 이 다이얼 게이지가 만약에 이게 센터가 안 맞았다 그러면 이 다이얼 게이지가 움직이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험봉을 이용해서 우리가 센터를 맞출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시험 절삭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가공물의 외경을 예비 절삭을 해가지고 공작물의 양단과 중앙점을 측정해가지고 우리가 테이퍼가 졌는지 안 졌는지를 가지고 우리가 센터를 이렇게 센터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우리가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선반 가공에서 바이트 고정이 있는데, 자, 단인 공구의 날 끝은 공작물의 센터 중심선에 오도록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단인이라고 하는 것은 날이 하나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공작물이 있으면 공작물의 센터에 우리가 이렇게 바이트가 이렇게 오는 게 좋다는 얘기죠. 중심 부분에 오는 게 좋고, 너무 위로 가게 되면 중심선보다 바이트의 위치가 너무 높게 되면 공구에 여기 있는 앞면 여유각이 작아지죠. 그래서 앞면 여유각이 작아져서 공구의 선단의 마찰열이 크게 되고 진동음도 크게 나타나는 이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작물의 센터 부분에 이렇게 공구가 오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공하는 경우에도 우리가 가공면에서 칩이 이렇게 잘 빠져나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직각으로 이렇게 설치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그 각이 커지면, 여기 설치하는 각이 커지면 이 칩이 이 가공물에 이렇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직각으로 이렇게 설치하는 게 좋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작물을 이렇게 설치했을 때 우리가 편심을 검사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초크에 의한 방법, 그 다음에 다이얼 게이지에 의한 방법, 그 다음에 서페이스 게이지에 의한 방법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작물을 테이퍼 가공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테이퍼 가공을 하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심압대에 편의를 이용해서 우리가 10에서 20mm 정도 이렇게 편의를 줄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심압대에 편의를 이렇게 이용해서 우리가 테이퍼를 가공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테이퍼 장치를 우리가 설치해서 우리가 테이퍼를 가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구대가 이렇게 복식 공구대인 경우에는 우리가, 자, 아까 보시면, 자, 여기에서 보시면 공구대가 회전이 가능한 우리가 복식 공구대가 있다 그랬는데, 우리가 공구대가 회전이 가능하면 우리가 이렇게 회전을 시켜 가지고 우리가 테이퍼 가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식 공구대를 이용해서 우리가 테이퍼를 가공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거는 이제 스킬이 많이 필요한 건데, 가로 이송 핸들과 세로 이송 핸들을 동시에 이렇게 오른손 왼손으로 같이 작동시키면서 우리가 테이퍼를 가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좀 숙달된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고, 아무튼 이렇게 테이퍼를 가공하는 방법은 이렇게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사 가공부터는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